이 무상급식이 먼저냐 무상보육이 먼저냐 이 우선순위를 놓고 지금 정치권에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무상급식이든 무상보육이든 이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안 돼요. 네.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이런 보편적 복지를 한 것도 문제고 또 그리고 보편적 복지의 그 내용 자체가 이 서구에서 그 했던 보편적 복지, 지금 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근데 지금 무상급식의 경우 서구는 그 대부분 저소득층과 차상위층 정도, 영국은 11% 정도예요.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 핀란드 이 정도가 이제 100% 무상급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두 나라를 빼면 세계에서 실론밖에 없죠. 근데 무상보육은 더 심합니다. 우리는 이 무상보육이 본래 그 가야 될 목표인 워킹맘, 몸이 아픈 엄마 이런 분들을 위한 그 무상보육이 아니라 지금 그 반일반 아이 중심의 전업주부 중심의 무상보육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일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최하 15시간에서 최고 40시간 정도까지 다 차등적으로 무상보육을 공급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업주부를 위한 무상보육을 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양육수당을 주고 어린이집에 가서 전업주부가 아이 맡겨놓으면 그걸 국가가 책임지고 뭐 가난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75만 원씩 주잖아요. 이런 나라는 그래서 옛날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 얘기했잖아요. 0세부터 5세까지 보육을 책임지겠다. 이제 유아교육인데 이런 나라는 그때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없다. 북한 빼놓고. 북한은 나라도 아니니까 빼놓고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 복지의 선악을 따지기 전에 이걸 하려면 좀 더 세밀하게 정책을 따듬고 했었어야 되는데 정책을 따듬지 않고 대충 하는 바람에 무상급식도 엉뚱하게 지금 잔반 처리 비용이요. 남긴 음식 처리 비용이 1년에 130억입니다. 네. 이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좀 더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예, 보육이 먼저냐, 무상급식이 먼저냐라는 그런 이제 이 구도 자체가 마치 그 둘 중에 둘 다 못하니까 더 급한 걸 먼저 하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것처럼 강요되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구도라고 보고요. 사실 무상급식은 별 탈 없이, 큰 탈 없이 여건이 되는 대로 그리고 합의가 되는 수준으로다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지도 않고요. 울산에 비해서 서울은 2배나 많이 하고 있고 부산은 중학교 1학년생 하려다가 이번에 못하게 되었고 형편에 맞게끔 무상급식이라는 버스는 잘 다니고 있다. 근데 이제 무상보육이라는 신규 이 버스 이게 지금 예산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출발을 하기 힘들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무상보육을 약속대로 할 거냐 아니면 포기할 거냐 약속대로 하려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가 논의돼야 되는데 마치 무상급식 때문에 무상보육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무상급식을 줄여서라도 무상보육하자 이렇게 나가는 것은 애초부터 약속한 거와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무상보육에 드는 돈이 5년간 6.5조라고 작년 5월 달에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기획재정부가 그걸 발표를 하면서 무상보육만 약속한 게 아니라 신규 사업인 무상보육에 드는 예산을 별도로 마련하겠다라고 또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돈을 만들겠다는 약속은 없어져 버리고 사업만 남아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에서 쓰던 돈을 갖다 댕겨오겠다라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부도 지금 위기에 놓여 있는 무상보육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논의가 전 돼야 된다고 봅니다. 결코 무상급식 중에서 무상보육하고 선택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가계부 공약이라고 해가지고 박근혜 후보의 공약을 다시 재정비했어요. 그래서 버릴 거 버리고 추진할 걸 딱 정리해서 135조 원어치 추진하겠다. 그리고 그 속에 이 무상보육이 들어가 있고 여기 들어가는 돈은 앞으로 5년 동안 6.5조 원이다. 6조 5천억이다. 그리고 6조 5천억은 이렇게 마련하겠다 해가지고 이 돈을 마련하는 방법까지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그 돈은 없다. 딴 데서 이제 가지고 오자. 다른 사업 좀 그만해라.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대해서 저항하지 않을 교육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가 책임있게 설명을 해야 돼요. 차라리 솔직하게 그때는 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이제 돈 마련 못하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어느 걸 먼저 해야 됩니까? 묻겠습니다. 이렇게 차라리 나오던가 해야죠. 그냥 다른 사업을 갖고 와서는 안 되는 거죠. 저도 이 사실관계를 좀 바로 잡을게요. 지금 우리 보육 예산이 그 2011년도에 4조 한 1,000억 됐는데 올해 얼마인지 모르시죠? 10조가 넘습니다. 10조가 넘는데 이 보육 예산을 가령 정부가 3조 원씩 매년 늘려줄게 정부가 그런 소리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무한정 계속 늘어날 수가 없는 게
아마 노회찬 의원이 그 국회에 계실 때 아마 그 법이 통과됐을 겁니다. 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도 이 국세, 내국세가 거치는 중에 한 20.6% 딱 제한이 돼가 있지 않습니까? 20.7%. 예, 20%입니까? 네. 그 범위 안에서 주도록 제한이 돼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세수 부족 아닙니까? 세금은 적게 거치는데 돈을 더 주고 싶어도 더 줄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법에 딱 묶어놨잖아요. 예, 그리고 또 지방교부금 또 따로 한 20% 가까이 주고 그래서 합해서 40%를 주거든요. 딱 법에 묶어놨는데 더 줄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기 전에 우리가 무상보육이니 무상급식이니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이게 자꾸 무슨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 지금 야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일부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무상급식에 사회적 합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예, 야권에서 근데- 주장하는 거는 예. 지난 지방선거 때 선거, 그리고 아니, 서울시 이렇습니다. 오세훈 시장 때 2011년도에 네.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정책 투표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3분의 1 투표가 되지 않으면 개표 조건이 달성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 야권이 어떻게 했어요? 나쁜 투표하지 말자. 그러니까 무상급식 투표하는데 전부 다 가지 말라는 거였어요. 문제는 말입니다. 이게 치열한 재보궐선거도 투표율 30% 넘기기가 아주 어려운데 25.7%가 투표를 하고 갔습니다. 야권은 절대 투표하지 말라고 나쁜 투표라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끝내 개표를 못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여론조사가 어떻습니까?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사람 60%가 넘었던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선거가 개표가 되지 않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무상급식이 마치 사회적 합의가 된 것처럼 무상급식이 성대를 한 것처럼 유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박근혜 전 대표께서도 이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당시 한나라당에 그런 얘기를 했죠. 무상급식에 대해서 당론을 새로 정하지 않으면 내가 선거 지원할 수가 없다. 결국 그때부터 무상급식이 여야의 공동 선거 전략이 되었습니다. 무상급식뿐 아니라 무상보육도 지난 대통령 선거는 문재인 후보, 박근혜 후보 두 분 다 보편적 복지를 다 수용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다 수용했습니다. 맞습니다. 노회찬 그 의원도 아마 그 지난 그 선거 직후에 모 신문과 인터뷰를 했을 때 내가 나중에 박근혜 공약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예,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사회민주주의에서 하는 급진좌파, 레디컬 레프트 정책들을 전부 다 여기까지 수용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국민으로서는 무상급식을 좋아하는지 반대하는지 보편적 복지를 좋아하는지 반대하는지 선택권이 제한이 돼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한쪽 후보는 무상급식을 반대를 하고 한쪽 후보는 무상급식을 찬성을 했으면 그 선거 결과 사회적 합의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도 정당한 얘기인데 모든 후보가 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노령이 연금 이거 다 주장 다 했단 말이에요. 그게 사회적 합의죠, 사실상.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후보가 주장하는 거와 국민적 동의가 있었다고 후보가 주장만 하면 국민적 동의가 있는 겁니까? 그럼 민주주의 원칙이 어디 있어요? 이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걸 두고 지금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건 난센스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에 대해서 치열한 토론을 한 끝에 국민투표 차라리 붙이자 이겁니다. 예. 이 내용대로 그것도 무상보육을 하는 방법입니다. 것이 옳은 것이냐. 나는 아마 이 실상을 알면 그리고 워킹맘들은 난 억울하다, 반대한다, 전부 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정세 없이는 그 복지 공약들을 이행하기 힘들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여하튼 정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당시 후보의 아주 굳은 신념이기 때문에 정세 없이 한번 해보겠다고 한 겁니다. 근데 결국은 못 해내게 된 겁니다. 제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는 보육 문제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작년 5월 달에 기획재정부가 박근혜 후보 대통령의 공약 135조 중에서 복지 공약이 그 절반 정도 됩니다. 그 절반 정도의 공약을 갖다가 이행하겠다고 작년에 약속을 했는데 이번에 무상복지만 없어진 게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고교 무상교육은 아예 예상 배정이 제로입니다. 이게 이제 5년 동안 3조 원 정도 쓰겠다고 한 건데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대도 없어졌습니다. 한 전체 복지 공약 중에 절반 정도는 이미 사라졌고요. 남은 공약 중에서 제일 그래도 대표적인 이 브랜드 가치가 있는 공약이 이른바 이 누리과정, 이 무상보육 공약인데 이것은 지금 1년에 많아야 2조 정도 비용이 추가로 더 드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2조 정도가 들면 되는데 저는 우리나라 지금 1년 예산이 약 400조 가까이 되는 현재 수준에서 대통령의 가장 대표적인 공약을 실행하는데 1년에 2조 원이 없어가 실행 못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납득이 안 갑니다. 이거는 의지만 있으면 해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걸 갖다가 교육부가 바로 최근에 교육부가 기획재정부에다가 이 누리과정 무상보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지고 안 되니까 일반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 공문을 제가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 공문을 가지고 왔는데 이걸 보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뭔가 하면은 기획부에서 국고 지원을 요청하여서나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 교육부가 회신을 보내온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대통령도 알고 있는지는 궁금합니다.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이 이런 식으로 한쪽 부서에서는 해달라 그러고 하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자 그러고 한쪽 부서에서는 돈 없어서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서 그 기획재정부가 그러면 무상급식은 법에 없는 거니까 그 돈이라도 쓰라라는 식으로 싸움을 붙이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고의 접촉 사고를 하고 있어요. 왜 지금 무상보육이 무상급식을 받아야 됩니까? 근데 공약한 대로 예산이 딱딱 지원되면 좋겠지만 재정 재정이 재정 상태 안 좋으니까 공약이 그런 문제가 그러면 생기는 이거 거 안 아니에요? 지키는 게 말이 돼요. 재원에 관해서 일단 저도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내년에 지금 복지 예산이 106조 4천억이 잡혀가 있어요. 내년 총 예산 357조 아닙니까? 지금 정부 예산안은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얼마가 어떻게 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거의 30% 정도. 근데 문제는요, 이게 급격하게 내려났습니다. 2005년도에 불과, 그러니까 9년 전에 50조 8천억입니다. 2배 더 이상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보육예산 누리 과정을 뭐 2조 정도 돼 있으면 원안대로 다 해준다 이러는데요. 저는 그 2조가 늘고 3조가 더 필요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정책을 세밀화시키고 정말 이게 제대로 된 보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걸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이건 엄청난 앞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봐요. 지금 심지어 뭐 신문에도 많이 났죠. 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 아이들, 우리나라에서 자라지도 않은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출생신고만 해놓으면 스웨덴에 있는 교포도 하나 지적을 했습니다. 나도 이럴 줄 몰랐다. 한국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라고 해서 출생신고를 하고 우리는 스웨덴에서 살고 앞으로도 스웨덴에서 죽을 것인데 우리 아이 통장에도 한 달에 양육수당이 꼬박꼬박 들어오고 있다. 미국에 있는 교포도 그런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업주부들, 시간이 여유 있는 사람들은 반일반에 가서 아이 맡겨놓고 어린이집에서는 반일반이나 전일반이나 75만 원씩 받는 것은 똑같아요. 한 아이당 1년에 900만 원입니다. 받는 건 똑같아요. 이러니까 반일반을 더 선하기 마련이거든요. 맡겨놓고 그 시간에 놀러 다니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무상보육이라는 취지에 맞는 것인지 막상 일하는 엄마들은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아주 애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가난한 극빈층의 부모들은 양육수당 2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아이를 거기 안 보내요.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에게 맡겨놓지 안 보낸단 말이에요. 이런 불합리한 결과가 자꾸 일어나는 걸 정부가 언제까지 방치할 거냐. 이래놓고 우리가 무상보육 하겠다면서 돈 모자란다고 난리를 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원은 한정이 돼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정책을 펴는 데는 복지든 뭐든 정책을 펴는 데는 세금을 거두거나 빚을 내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아니면 경제를 활성화시켜갖고 경제 성장을 엄청나게 한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경제 성장 처박히고 있죠. 경제 어렵죠. 세금은 계속 적자인데 우리 중앙정부 부채가 올해 아마 520조가 훨씬 넘을 겁니다. 올해 520조가 넘어요. 중앙정부 부채만. 지방정부 부채가 100조가 훨씬 넘은 지 올해입니다. 몇 년 됐어요, 이미. 가계부채는 1000조가 넘죠. 가계부채는 1100조가 넘었고요. 1100조 가까이 됐다 이러지만, 이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것까지 따지면 한 1300조가 되죠. 사채까지 계산을 하면요. 그리고 공기업 부채가 얼마입니까? 공기업 부채가 493조라고 하는 게 2년 전입니다. 지금 이자로 갖고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내는 기업이 12개나 되니까 계속 늘어서 아마 이것도 510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부채가 이게 공무원 연금 부채까지 계산하면 이미 1800조가 훨씬 넘은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빚을 내서 계속 복지를 할 거냐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금을 더 거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세금 더 거두는 건 우리 국민들이 반대를 하거든요. 연봉 3,45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에게 16만 원을 더 받겠다 하니까 세금 폭탄이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세금 폭탄이라고.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복지 정책 자체를 전면적으로 되겠다. 재조정하지 않으면 이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무상급식도 그런 면에서 좀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 부자감세 71조라는 것은 자꾸 부자감세라고 하지 마세요. 법인세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그건 정확한 지적이고요. 그리고 우선 그냥 법인이 아니죠. 부자법인들이죠. 물론 부자법인이 더 세금은 더 많이 내겠죠. 그 당연한 법인세 실효세율은 부자들이 더 잠깐만요. 낮습니다, 지금. 자꾸 그렇게 하면 얘기가 자꾸 옆으로 더 새니까 지금 우리 유 교수님 말씀하시는 때 내가 가장 주목하는 게 바로 무상보육을 하고 보육 혜택을 많이 하면 마치 아이를 많이 낳는다 이러면서 스웨덴 같은 나라 핀란드까지 거론하셨습니까? 이런 나라는 재정 건전성이 아주 좋다. 스웨덴 인구가 880만이에요.
핀란드가 한 520만 대입니다. 노르웨이가 480만이고요. 노르웨이 국민수도 10만 불 넘습니다. 왜 넘습니까? 북해 유전 한 절반 정도 갖고 있어요. 스웨덴 같은 나라는 인구는 880만밖에 안 되는데 국토는 굉장히 넓고 잠깐만요. 잠깐 뿌리는 제1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이 방송 오기 전에 혹시 뭐 바뀐 사항이 있는가 살펴보니까 역시 아직도 무상급식을 100% 하는 나라는 스웨덴과 핀란드, 핀란드도 이제 철회를 했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원래 세 나라였는데. 그리고 이 무상 보육 같은 나라, 스웨덴이 말이죠. 지금 보편적 복지를 어느 정도 치료했는가 하면 기초노령연금을 2009년도에 철폐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 쉽게 말하면 무분별한 균등한 복지 이걸 왜 하지 않겠느냐, 왜 하지 않겠다고 하는가 하면 잘 아시겠지만 보편적 복지라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들, 우리 모두가 우리 전체가 국민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들이 입고 먹고 자는 것을 똑같이 균등하게 하겠다는 집단적 논리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 돈이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 아니 잠깐만요. 개념을 잘 모르고 저도 저 얘기하시네요. 나름대로 보편적 복지라는 것이요. 아니, 원래 스웨덴에서 가장 먼저 제 출발한 얘기를 좀 겁니다. 합시다. 예. 예. 그러니까 개념을 너무 잘 이 모르시니까. 집단주의적 컬렉티비즘의 그 하나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거둬서 그 돈이 어디 뭐 뚝딱 떨어지는 것 같으면 우리 유교수를 많이 맞을 건데 우리에게 돈을 거둬서 아니 내가 개인적으로 밥 사 먹으면 되는데 그러지 말고 돈을 다 거두어서 똑같이 점심을 똑같이 배급한다는 거예요. 과거 민주노동당의 강령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의식주를 균등히 한다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균등히 한다. 바로 그게 서구 사회주의의 정강 정책을 뺏겨온 것이거든요. 균등히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출발한 겁니다. 집단주의적 논리예요. 무상급식이라는 게 사실은 그래서 전 세계가 영국도 100% 다 철회했지 않습니까? 11%로. 그 노동당 정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철회하기 시작한 것을 왜 그런가 하면 늘리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버리는 음식만 하더라도 너무하더라. 우리나라에 작년도 조사를 하니까 130억입니다. 잔반 버리는 비용이 그 치우는 비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130억 얼마나 아까운 돈이에요. 무상급식을 하지 않으면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하지 않을 음식 버리는 걸 치우는 비용이 130억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학교 화장실을 수리할 비용은 없기 때문에 아이들 변비 걸렸다는 농담 아닌 농담이 관련해서 나옵니다.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강원도 같은 경우 말이죠. 재정 자립도가 18.7%고 경제 지표도 대부분 하위권이거든요. 근데 이 무상급식 예산이 내년도에 1,087억 원, 4년 전보다 11배가 늘었다고 그럽니다. 이게 재정 자립도가 이렇게 낮은 지방자치단체도 이 무상급식 비율을 계속 높인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그 교육청이 교육 예산 가지고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렇게 그 부담을 갖다가 이렇게 서로 합의하에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건데 그것이 된 곳은 하고 안 된 곳은 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마다 하고 있는 데가 전국 평균 한 50% 지금 무상급식 하고 있는데 의무교육 중에서는 50%에 찍었습니다. 예. 근데 초등학교는 100% 거의 다 하고. 아니 그러니까 중학교 지금 안 하는 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건 그 지역에서 합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걸 가지고 중앙에서 예산 내려보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목적으로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합의해서 하고 또 그게 문제가 되면 또 뒤로 하기도 하고 또 이번처럼 지난 지방선거처럼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학부형들, 유권자들의 선호도가 높으면은 또 그걸 공략한 사람들이 당선이 되고 또 그걸 또 실행을 하고 그건 어느 정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육과 관련된 그것 때문에 다른 걸 못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하셨으니까. 방금 이제 음식 잔반 말씀하셨는데 이게 왜 무상급식을 하필이면 무상급식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건 헌법 조항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급식을 갖다가 급식이 어디 헌법에 나와 아니요. 있습니까? 그런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안 되죠. 급식을 교육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헌법에 나와 있습니까? 식생활교육지원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식생활교육지원법. 저도 대학원에서 헌법 공부했습니다. 어디 그런 게 헌법에 있습니까? 예, 헌법은 대학원 안 다는 거다 헌법에 있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예.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가 헌법에 나와 그건 있다고 헌법 얘기해요. 조항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 말을 마칠게요. 말을 마칠 텐데 이게 지금 아마 방송을 갖다가 학교에서 급식 담당하는 교사들도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이 학교 급식을 갖다가 집단으로 하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음식들 맛이 좀 없더라도 아이들이 싫어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이제 식단에 포함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직 훈련 과정에서 안 먹거나 덜 먹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런데 이걸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건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지. 그러면 애들 그럼 좋아하는 건 햄버거나 계속 줄 겁니까? 그래서 잔반 없을 거예요?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런 어떤 이 고쳐야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무상급식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는 아니라는 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사실 뭐 그 보수주의자 쪽에서도 많이 합니다. 이 보편적 복지를 증대시키려면 세금 늘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자성 부채, 그러니까 갚을 자산이 없는 부채만 계속 늘어나면 그건 다음 세대 빚이니까. 지금 우리 현 상태가 그렇거든요. 뭐 우리 유 교수님이 가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우리가 빈부부 격차가 자꾸 늘어날 정도로 상위 소득자가 돈을 많이 버니까 위에서 너희들만 자꾸 많이 내라. 그건 말이 안 되죠. 지금 이미 충분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비율로 비추서 보면 우리 진위 개수 그리고 그 소득 대비 지금 소득세를 어느 정도 내느냐. 아까 그 말씀은 맞아요. 서구처럼 우리도 보편적 복지를 하려면 소비 과세와 소득세를 올려야 된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결국 올리더라고 소득세와 소비과세거든요. 그런데 소비과세는 지금 서구의 한 절반 정도밖에 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 우선 이걸 올려야 되는데 이걸 올리면 당장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소비과세도 부자가 더 많이 내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부자가 더 많이 소비하니까 더 비싼 물건 사고 더 많이 소비하니까 세금을 자연히 더 많이 내게 되죠. 그런데 당장 소비과세를 올리게 되면 난리가 날 겁니다. 서민들이 그만 돈 빼앗느냐. 또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서구에서 전혀 하지 않는 게 서구에서와 달리 우리는 소득세를 내는 쪽이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5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이라도 더 늘리면 반발이 굉장히 심해요. 왜 그런가 하면 가치분 소득이 더 줄어드니까. 문제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소비과세를 올리든 소득세를 올리든 어떤 세금을 올리든 16만 원을 올리도 그런데 세금을 더 거두면 안 그래도 지금 가치분 소득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는 고정비용이 늘잖아요. 통신비, 의료비, 주거비 그리고 그 사교육비. 이 네 개의 고정비용 때문에 가치분 소득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중산층들이 전부 다 이게 상대적 박탈감이 많이 크고 그래서 행복지수가 자꾸 떨어진다는 것인데 여기다 세금을 더 올려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현재로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금을 더 올려서 복지를 계속할 거냐? 아니면 빚을 내서 이 복지를 계속할 거냐? 이 둘이가 다 안 된다면 결국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지를 재조정해서 우선 복지 사각지대부터 없애고 보자. 정말 저소득층 그리고 상위 차상위층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거노인들, 소년소녀 가장들 그리고 희귀병 환자들 이 복지 사각지대를 먼저 없애놓고 나서 그 다음에 보편적 복지를 하든 다들 비장대로 하든 이거 선별적 복지를 하든 그때 가서 다 같이 토론을 하자고요. 네. 저는 세금을 더 이상 거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 다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복지라는 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사정에 따라서 다 하기 힘들면 줄여야죠. 줄일 때도 무엇부터 줄일 것인지 어느 것은 계속 지속할 것인지 국민들 이제 뜻을 물어서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대한민국의 현실은 우리가 이제 그 세금 내는 국민들의 세 부담하는 담세율이라거나 이런 걸 보면은 우리는 어떤 사회인가 하면은 세금 덜 내고 복지도 덜 제공받는 그렇게 살아온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세금을 많이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은 우리도 제대로 된 복지를 누리려면 그리고 복지를 통해서 소득 양극화를 갖다가 격차를 해소하려면은 이른바 사회적 재분배를 갖다가 그 효과를 누리려면은 점진적으로 세금도 늘려나가고 복지도 이렇게 늘려나가야 되는데 세금 늘리는 데 대한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세금 늘리는 것과 동시에 해야 될 일은 뭔가면은 세금이 잘못 쓰여지는 걸 막고 그리고 세금 안 내는 탈루자들을 갖다가 줄여내는 그래서 조세정의가 실현된다는 그런 어떤 국민적인 확신이 있어야 그래서 그 속에서도 부족한 것은 세금을 좀 더 내자라는 얘기도 설득력을 얻는다고 보는데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을 참 좋은 공약 중에 하나가 1년에 20조 정도는 잘못 나가는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선거 공약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명박 정부 때 그런 불용으로 나가는 잘못 나가고 있는 세금을 갖다가 예산을 20조씩 줄이는 성과를 냈느냐? 못 냈습니다. 이번에 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하 경제를 양성화하겠다. 양성하고 소득 탈루 방지해가지고 5년 동안 28조를 만들겠다고 했지만은 지금 실적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실적을 좀 낼 필요가 사실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정세를 해야 됩니다. 아까 이건희 회장 손자 그분들은 다 외국에 나가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잘 사는 사람들은 무상급식 하지 말고 돈 좀 내면 되지 않느냐. 그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저는 그 방법보다 더 나은 방법은 예를 들면은 삼성그룹의 등기 임원들 지금 평균 연봉이 55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1년에 55억씩 이제 버는 사람들을 애들 급식비를 내게 만드는 것보다는 55억 버는 사람 소득세 더 내는 게
그리고 애들 급식은 다 공짜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지금 55억 버는 사람이 만약 네덜란드에서 어떤 회사 임원이었다면은 소득세를 52% 냈습니다. 한국에서는 얼마 내느냐? 38% 내고 있어요. 그 왜요? 왜 네, 14%가 비깁니까? 그러면 이왕 아니요. 비교도 스위스하고 비기세요. 50% 내는 나라도 있죠. 아니 1%만 내는 스위스하고 비기죠. 그러면 그건 왜? 세계의 다른 조건이 다르니까 하는 자, 얘기죠. 저기 제가 박지성 선수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재정에 관해서 10%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금을 올렸을 때 과연 경제 성장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다른 데도 아니고 IMF가 금년 초에 굉장히 중요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그 세금을 많이 걷어서 재분배를 하는 것이 경제 성장에 결코 해롭지 않다. 첫째. 둘째. 분배가 악화될수록 성장이 잘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재분배를 통해서 분배를 좋게 만들면 재분배 자체의 성장 효과는 거의 제로고 그 다음에 분배가 개선됨으로 해서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이 굉장히 크다. 지금 그렇게 알겠습니다. 나왔거든요. 길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경제학교에서 그 소득의 재분배가 우리가 OECD 국가에서 꼴찌에서 바로 위에라고 말씀을 하신다는데 아마 좀 제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OECD 데이터가 그래요.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만 잡은 OECD 데이터가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금과 동일한 국민연금 같은 4대 보험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다 있거든요. 아니죠. 다른 나라 다 있어요. 제 말씀 마저 들어보세요. 하셨잖아요, 영국이나 독일에는 가령 국민연금이잖아요. 국민연금보험 안 낸다고 해서 집 압류 안 합니다. 집 압류 안 해요. 그만큼 나중에 연금을 받는데 불이익이 올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내면 집을 압류해서 경매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압니까? 많이 내는 사람에게 나중에 적게 주고 정확히 하십시오. 적게 내는 사람에게 많이 주는 소득의 재분배 구제예요. 국민연금 자체가.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보험 같은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이 4대 보험이 그냥 보험이 아니고 내가 낸 만큼 나중에 돌려주는 혜택이 아니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많이 내는 사람에게 나중에 조금 줘요. 적게 내는 사람에게 많이 돌려줍니다. 이런 구조가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구조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안 내는 사람에게는 강제 징수를 하는 겁니다. 세금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소득의 재분배를 따지려면 반드시 이 4대 보험을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이미 재산이 재분배도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종부세 아닙니까? 소위 부유세. 부유세는 이미 외국에서도 아직도 채택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고 채택했다가 처리를 한 나라가 많아요. 이 부유세 같은 종부세 같은 경우는 문제가 더 부유세거든요. 그런데 아주 극단적인 경우로 생각하기 쉽지만 예컨대 60세 은퇴를 해서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연금 소득자를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결국은 그 집 팔아야 돼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강남에 있는 집 팔고 시골에 있는 집 사고 하면 되지 않느냐. 결국 그게 뭔가 하면 재산이 재분배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득 문제라든가 재분배 문제라든가 세금 문제를 계산을 할 때는 가급적 상대적 박탈감을 안 느끼도록 굉장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소득세의 경우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80%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부담을 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는 가령 적게 버는 사람도 하위 50% 세금을 안 내는 사람도 지금 상위 10%가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몇 %를 버는지 혹시 아십니까? 전체 소득 아니 그것까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자료를 안 세금 갖고 부담을 왔는데 말씀하시니까 그만큼 그렇게 많이 내니까 내니까? 세금을 많이 내겠죠. 그런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 말씀하시죠.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는 하위 50% 세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담은 얼마라도 세금을 내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받게 하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도 동의세요. 이제 무상급식도 그렇고 무상보육도 그렇고 이제 몇 년 동안 시행을 해봤으니까 또 잘잘못도 이제 따져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이번 복지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조정을 해야 될 것인지 이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뭐 가능하고 필요하고 정치권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선거만 의식해가지고 이렇게 마치 이제 무슨 포커 게임 하듯이 많이 그게 지르면은 그것이 더 좋은 것이냐. 무책임하게 이렇게 돈 만들 방법이라거나 지속 가능한 복지 인재에 대한 검토 없이 내 질르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복지가 워낙에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무상급식이라는 무상보육이라는 지금까지 나온 복지는 그렇게 과도한 복지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우리가 무분별하게 낭비하고 있는 돈들, 엉뚱하게 세어나가는 돈들, 지금 경희 누나 배 한 척 안 지나가는 경희 누나 보고 있으면은 저 돈 가지고 우리가 딴 데 쓸 수는 없었던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현재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거론되었던
것들은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근데 여야가 생각이 다른데 이게 지구가 아니 근데 그런 공약을 하지 말았어야죠. 아니, 지금 자꾸 예. 과도한 복지가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무상급식 같은 거는 이미 서구에서도 철회하고 있는 불필요한 복지다. 꼭 필요한 저소득층 그리고 차상위층에는 해주자. 전부 다 더 잘해주자. 지금 한 끼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한 4,200원 정도 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더 예. 잘해주는 돈을 왜 무상급식에서 아니 글쎄 빼냐고요. 그런데 부자들에게까지 사장이 하나 있으면 부자들에게는 무상급식 2번 하고 남았어요. 아니 부자들에게는 급식비를 받게 하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부자들은 세금 더 많이 내면 그리고 되지 왜 급식비 아끼려 그럽니까? 세금 더 내기 싫으니까. 재원을 얘기를 할 때는 세금은 쉽게 거둔다고 말씀하시면 그거 큰 코타 치는 문제입니다. 세금을 더 우리가 내야죠. 얘기했잖아요, 제가. 우리가 이미 국민이 세금을 부담하는 율이 4대 보험까지 포함하면 27.6%가 돼요. 영국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영국보다 우리가 아니, 낮은 게 아니에요. 그런 아, 식으로 제가 말씀하시면 각국의 아예 재정 통계는 제가 잘 알지. 저도 천으로 각국의 잘 세금 부담률 알겠습니까? 제가 다 이렇게 갖고 저 있습니다. 방송 끝나고 제가 아니 좀 그러면 저기 시켜드릴게요. 치안도 선별적으로 하시죠. 아니, 부자들은 아니, 그냥 사설 경우 그러면 그렇게 서구식으로 그러면 무상급식은 제한을 해야죠. 무상보육도 제한을 하고. 내가 얘기했잖아. 스웨덴 같은 나라도.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아니, 스웨덴 같은 나라도. 아동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 그 속에 급식비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도 양육수당 주지 않아요. 어린이집에 안 2세까지만 보내잖아요, 주고 있는 이게. 거죠. 그런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최고가 40시간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어머니 중에서도 최저가 15시간이고 호주가 아주 많아요. 호주가 일하는 어머니 중에 최고가 50시간 정도 됩니다. 최저가 20시간 정도 되고 그리고 각국이 이렇게 일하지 않는 전업주부에게 무상보육 시켜준 나라가 거의 없어요. 아니, 저도 그 양육수당을 여러 번 줍니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걸 하자고 자꾸 무상보육을 다 그대로 하자. 무상급식 그대로 다 하자. 세금을 거둘 것인가? 지금 무상급식 같은 경우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무상급식에서 저소득층에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것을 빼면은 1년에 약 1조 5천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1조 5천억을 줄여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무상보육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걸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산 재분배가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 소득 재분배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가장 우리가 잘 되고 있는 게 지금 건강보험제도입니다. 재산 그다음에 수입에 따라서 보험료는 달리 내지만 서비스는 같이 제공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증세 없이는 복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증세를 국민들이 납득하는 그런 수준에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세금을 늘리기 위한 그리고 그 세금의 연동해서 복지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정치권들은 잘 이렇게 깨닫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을 때지 지금 아무것도 무엇이 변했는지도 얘기하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무상급식 때문에 많은 것이 해결을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동경제진 때 조선인들이 알겠습니다. 우물에 독을 타가지고 네. 지금 위험해졌다라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하고 똑같은 꼴이 되는 네, 거죠. 좀 아니, 네. 1조 몇천억이 얼마 되지 않는 돈에 돈 1조 원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요.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매일 100만 원씩 써도 지금까지 엄청나게 남아있는 돈이 1조 원입니다.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그만큼 1조 원이란 큰 돈입니다. 우리 지금 정치권이 1조 이러니까 이제는 이웃집 개처럼 자꾸 불러야 되는데 엄청난 돈들이에요. 그 돈을 1년에 지금 국가 부채가 40~50조씩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공적 부채까지. 이걸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이냐. 지금 20대, 30대가 이 보편적 복지, 이런 무차별적인 보편적 복지 문제 반대를 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복지국가, 유종일 교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국가라는 게 뭡니까?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그리고 궁핍으로부터의 공포를 벗어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저소득층들이 차상위층으로 오는 사다리 만들어주는 게 그게 복지국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같은 보편적 복지는 어울리지 않는 복지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세밀한 복지,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정말 하고 싶을 때 그런 보편적 복지 합시다. 정말 돈이 있을 때. 근데 지금은 안 되라는 겁니다. 네, 정책 출시하실 때 오늘 나온 지금 야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일부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무상급식의 사회적 합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예, 야권에서 근데- 주장하는 거는 예. 지난 지방선거 때 선거, 예. 그리고 아니, 서울시 이렇습니다. 오세훈 시장 때 2011년도에 네.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정책 투표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3분의 1 투표가 되지 않으면 개표 조건이 달성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 야권이 어떻게 했어요? 나쁜 투표하지 말자. 그러니까 무상급식 투표하는데 전부 다 가지 말라는 거였어요. 문제는 말입니다. 이게 치열한 재보궐선거도 투표율 30% 넘기기가 아주 어려운데 25.7%가 투표를 하고 갔습니다. 야권은 절대 투표하지 말라고 나쁜 투표라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끝내 개표를 못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여론조사가 어땠습니까?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사람 60%가 넘었던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선거가 개표가 되지 않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무상급식이 마치 사회적 합의가 된 것처럼 무상급식이 성대를 한 것처럼 유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박근혜 전 대표께서도 이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당시 한나라당에 그런 얘기를 했죠. 무상급식에 대해서 당론을 새로 정하지 않으면 내가 선거 지원할 수가 없다. 결국 그때부터 무상급식이 여야의 공동 선거 전략이 되었습니다. 무상급식뿐 아니라 무상보육도 지난 대통령 선거는 문재인 후보, 박근혜 후보 두 분 다 보편적 복지를 다 수용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다 수용했습니다. 맞습니다. 노회찬 그 의원도 아마 그 지난 그 선거 직후에 모 신문과 인터뷰를 했을 때 내가 나중에 박근혜 공약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사회민주주의에서 하는 급진좌파, 레디컬 레프트 정책들을 전부 다 여기까지 수용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국민으로서는 무상급식을 좋아하는지 반대하는지 보편적 복지를 좋아하는지 반대하는지 선택권이 제한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한쪽 후보는 무상급식을 반대를 하고 한쪽 후보는 무상급식을 찬성을 했으면 그 선거 결과 사회적 합의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도 정당한 얘기인데 모든 후보가 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노령이 연금 이거 다 주장 다 했단 말이에요. 그게 사회적 합의죠, 사실상.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후보가 주장하는 거와 국민적 동의가 있었다고 후보가 주장만 하면 국민적 동의가 있는 겁니까? 그런 민주주의 원칙이 어디 있어요? 이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걸 두고 지금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건 난센스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에 대해서 치열한 토론을 한 끝에 국민투표 차라리 붙이자 이겁니다. 이 내용대로 무상보육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나는 아마 이 실상을 알면 그리고 워킹맘들은 난 억울하다, 반대한다, 전부 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정세 없이는 그 복지 공약들을 이행하기 힘들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여하튼 정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당시 후보의 아주 굳은 신념이기 때문에 정세 없이 한번 해보겠다고 한 겁니다. 근데 결국은 못 해내게 된 겁니다. 제가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는 보육 문제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작년 5월 달에 기획재정부가 박근혜 후보 대통령의 공약 135조 중에서 복지 공약이 그 절반 정도 됩니다. 그 절반 정도의 공약을 갖다가 이행하겠다고 작년에 약속을 했는데 이번에 무상복지만 없어진 게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고교 무상교육은 아예 예상 배정이 제로입니다. 이게 이제 5년 동안 3조 원 정도 쓰겠다고 한 건데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대도 없어졌습니다. 한 전체 복지 공약 중에 절반 정도는 이미 사라졌고요. 남은 공약 중에서 제일 그래도 대표적인 이 브랜드 가치가 있는 공약이 이른바 이 누리과정, 이 무상보육 공약인데 이것은 지금 1년에 많아야 2조 정도 비용이 추가로 더 드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2조 정도가 들면 되는데 저는 우리나라 지금 1년 예산이 약 400조 가까이 되는 현재 수준에서 대통령의 가장 대표적인 공약을 실행하는데 1년에 2조 원이 없어가 실행 못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납득이 안 갑니다. 이거는 의지만 있으면 해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걸 갖다가 교육부가 바로 최근에 교육부가 기획재정부에다가 이 누리과정 무상보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지고 안 되니까 일반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 공문을 제가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 공문을 가지고 왔는데 이걸 보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뭔가 하면은 기획부에서 국고 지원을 요청하여서나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 교육부가 회신을 보내온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대통령도 알고 있는지는 궁금합니다.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이 이런 식으로 한쪽 부서에서는 해달라 그러고 하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자 그러고 한쪽 부서에서는 돈 없어서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서 그 기획재정부가 그러면 무상급식은 법에 없는 거니까 그 돈이라도 쓰라라는 식으로 싸움을 붙이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고의 접촉 사고를 하고 있어요. 왜 지금 무상보육이 무상급식을 받아야 됩니까? 근데 공약한 대로 예산이 딱딱 지원되면 좋겠지만 재정이 재정 상태 안 좋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말이죠. 제가 그리고 재원에 관해서 일단 저도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내년에 지금 복지 예산이 106조 4천억이 잡혀가 있어요. 내년 총 예산 357조 아닙니까? 지금 정부 예산안은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얼마가 어떻게 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거의 30% 정도. 근데 문제는요, 이게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2005년도에 불과, 그러니까 9년 전에 50조 8천억입니다. 2배 더 이상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보육예산 누리 과정을 2조 정도 돼 있으면 원안대로 다 해준다 이러는데요. 저는 그 2조가 늘고 3조가 더 필요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정책을 세밀화시키고 정말 이게 제대로 된 보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걸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이건 엄청난 앞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봐요. 지금 심지어 신문에도 많이 났죠. 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 아이들,
우리나라에서 자라지도 않은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출생신고만 해놓으면 스웨덴에는 교포도 하나 지적을 했습니다. 나도 이럴 줄 몰랐다. 한국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라고 해서 출생신고를 하고 우리는 스웨덴에서 살고 앞으로도 스웨덴에서 죽을 것인데 우리 아이 통장에도 한 달에 양육수당이 꼬박꼬박 들어오고 있다. 미국에 있는 교포도 그런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업주부들, 시간이 여유 있는 사람들은 반일반에 가서 아이 맡겨놓고 어린이집에서는 반일반이나 전일반이나 75만 원씩 받는 것은 똑같아요. 한 아이당 1년에 900만 원입니다. 받는 건 똑같아요. 이러니까 반일반을 더 선호하기 마련이거든요. 맡겨놓고 그 시간에 놀러 다니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무상보육이라는 취지에 맞는 것인지 막상 일하는 엄마들은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아주 애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가난한 극빈층의 부모들은 양육수당 2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아이를 거기 안 보내요.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에게 맡겨놓지 안 보낸단 말이에요. 이런 불합리한 결과가 자꾸 일어나는 걸 정부가 언제까지 방치할 거냐. 이래놓고 우리가 무상보육하겠다면서 돈 모자란다고 난리를 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원은 한정이 돼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정책을 펴는 데는 복지든 모든 정책을 펴는 데는 세금을 거두거나 빚을 내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아니면 경제를 활성화시켜갖고 경제 성장을 엄청나게 한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경제 성장 처박히고 있죠. 경제 어렵죠. 세금은 계속 적자인데 우리 중앙정부 부채가 올해 아마 그 520조가 훨씬 넘을 겁니다. 올해 520조가 넘어요. 중앙정부 부채만. 지방정부 부채가 100조가 훨씬 넘은 지 올해입니다. 몇 년 됐어요, 이미. 가계부채는 1,000조가 넘죠. 가계부채는 1,100조가 넘었고요. 1,100조 가까이 됐다 이러지만, 이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것까지 따지면 한 1,300조가 되죠. 사채까지 계산을 하면요. 그리고 공기업 부채가 얼마입니까? 공기업 부채가 493조라고 하는 게 2년 전입니다. 지금 이자로 갖고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내는 기업이 12개나 되니까 계속 늘어서 아마 이것도 500몇십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부채가 이게 공무원 연금 부채까지 계산하면 이미 1,800조가 훨씬 넘은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빚을 내서 계속 복지를 할 거냐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금을 더 거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세금 더 거두는 건 우리 국민들이 반대를 하거든요. 연봉 3,45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에게 16만 원을 더 받겠다니까 세금 폭탄이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세금 폭탄이라고.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복지 정책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하지 않으면 이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무상급식도 그런 면에서 좀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 부자감세 71조라는 것은 부자감세라고 하지 마세요. 법인세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그건 정확한 지적이고요. 그리고 우선 그냥 법인이 아니죠. 부자법인들이죠. 물론 부자법인이 더 세금은 더 많이 내겠죠. 그 당연한 실효세율은 부자들이 더 잠깐만요. 낮습니다, 지금. 자꾸 그렇게 하면 얘기가 자꾸 옆으로 새니까 지금 우리 유 교수님 말씀하시는 때 내가 가장 주목하는 게 바로 무상보육을 하고 보육 혜택을 많이 하면 마치 아이를 많이 낳는다 이러면서 스웨덴 같은 나라 핀란드까지 거론하셨습니까? 이런 나라는 재정 건전성이 아주 좋다. 스웨덴 인구가 880만이에요. 핀란드가 한 520만 됩니다. 노르웨이가 480만이고요. 노르웨이 국민소득 10만 불 넘습니다. 왜 넘습니까? 북해 유지는 한 절반 정도 갖고 있어요. 스웨덴 같은 나라는 인구는 880만밖에 안 되는데 국토는 굉장히 넓고 잠깐만요. 잠깐 뿌리는 제1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이 방송 오기 전에 혹시 바뀐 사항이 있는가 살펴보니까 역시 아직도 무상급식을 100% 하는 나라는 스웨덴과 핀란드, 핀란드도 이제 철회를 했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원래 세 나라였는데. 그리고 이 무상보육 같은 나라, 스웨덴이 말이죠. 지금 보편적 복지를 어느 정도 치료했는가 하면 기초노령연금을 2009년도에 철폐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 쉽게 말하면 무분별한 균등한 복지 이걸 왜 하지 않겠느냐, 왜 하지 않겠다고 하는가 하면 잘 아시겠지만 보편적 복지라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들, 우리 모두가 우리 전체가 국민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들이 입고 먹고 자는 것을 똑같이 균등하게 하겠다는 집단적 논리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 돈이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죠. 아니 잠깐만요. 저 나름대로 보편적 복지라는 것이요. 원래 스웨덴에서 가장 먼저 출발한 얘기도 겁니다. 좀 합시다. 예. 그러니까 개념을 너무 잘 모르시니까. 집단주의적 컬렉티비즘의 그 하나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거두어서 그 돈이 어디 뚝딱 떨어지는 것 같으면 우리 유기술이 많이 맞을 건데 우리에게 돈을 거둬서 내가 개인적으로 밥 사 먹으면 되는데 그러지 말고 돈을 다 거두어서 똑같이 점심을 똑같이 배급한다는 거예요. 과거 민주노동당의 강령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의식주를 균등히 한다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균등히 한다. 바로 그게 서구 사회주의의 정감 정책을 뺏겨온 것이거든요. 균등히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출발한 겁니다. 집단주의적 논리예요.
무상급식이라는 게 사실은 그래서 전 세계가 영국도 100% 하다가 철회했지 않습니까? 11%로. 그 노동당 정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철회하기 시작한 것을 왜 그런가 하면 늘리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버리는 음식만 하더라도 너무하더라. 우리나라의 작년도 조사를 하니까 130억입니다. 잔반 버리는 비용이 그 치우는 비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130억 얼마나 아까운 돈이에요. 무상급식을 하지 않으면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하지 않을 음식 버리는 걸 치우는 비용이 130억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학교 화장실을 수리할 비용은 없기 때문에 아이들 변비 걸렸다는 농담 아닌 농담이 관련해서 나옵니다.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강원도 같은 경우 말이죠. 재정 자립도가 18.7%고 경제 지표도 대부분 하위권이거든요. 근데 이 무상급식 예산이 내년도에 1,087억 원, 4년 전보다 11배가 늘었다고 그럽니다. 이게 재정 자립도가 이렇게 낮은 지방자치단체도 이 무상급식 비율을 계속 높인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그 교육청이 교육 예산 가지고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렇게 그 부담을 갖다가 이렇게 서로 합의하에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건데 그것이 된 곳은 하고 안 된 곳은 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마다 하고 있는 데가 전국 평균 한 50% 지금 무상급식 하고 있는데 의무교육 중에서는 50% 있습니다. 예. 근데 초등학교는 100% 거의 다 하고. 아니 그러니까 중학교 지금 안 하는 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건 그 지역에서 합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걸 가지고 중앙에서 예산 내려보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목적으로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합의해서 하고 또 그게 문제가 되면 또 뒤로 하기도 하고 또 이번처럼 지난 지방선거처럼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학부형들, 유권자들의 선호도가 높으면은 또 그걸 공략한 사람들이 당선이 되고 또 그걸 또 실행을 하고 그건 어느 정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육과 관련된 그것 때문에 다른 걸 못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하셨으니까. 방금 이제 음식 잔반 말씀하셨는데 이게 왜 무상급식을 하필이면 무상급식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건 헌법 조항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급식을 갖다가 급식이 어디 헌법에 나와 아니요. 있습니까? 그런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안 되죠. 급식을 교육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헌법에 나와 식생활 있습니까? 교육 지원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식생활 교육 저도 지원법. 대학원에서 헌법 공부했습니다. 어디 그런 게 헌법에 있습니까? 예, 헌법은 대학원 안다는 거다 헌법에 있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예.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가 헌법에 나와 그건 있다고 헌법 얘기해요. 조항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 의무급식이 말을 마칠게요. 말을 마칠 텐데 이게 지금 아마 방송을 갖다가 학교에서 급식 담당하는 교사들도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이 학교 급식을 갖다가 집단으로 하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음식들 맛이 좀 없더라도 아이들이 싫어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이제 식단에 포함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직 훈련 과정에서 안 먹거나 덜 먹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걸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건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그러면 애들 그럼 좋아하는 건 햄버거나 계속 줄 겁니까? 그래서 잔반 없을 거예요.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런 어떤 이 고쳐야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무상급식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는 아니라는 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사실 그 보수주의자 쪽에서도 많이 합니다. 이 보편적 복지를 증대시키려면 세금 늘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자성 부채, 그러니까 갚을 자산이 없는 부채만 계속 늘어나면 그건 다음 세대 빚이니까. 지금 우리 현 상태가 그렇거든요. 우리 유 교수님이 가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빈부격차가 자꾸 늘어날 정도로 상위소득자가 돈을 많이 버니까 위에서 너희들만 자꾸 많이 내라. 그건 말이 안 되죠. 지금 이미 충분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비율로 비추서 보면 우리 진위 개수 그리고 소득 대비 지금 소득세를 어느 정도 내느냐. 아까 그 말씀은 맞아요. 서구처럼 우리도 보편적 복지를 하려면 소비 과세와 소득세를 올려야 된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결국 올리더라고 소득세와 소비과세거든요. 그런데 소비과세는 지금 서구의 한 절반 정도밖에 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 우선 이걸 올려야 되는데 이걸 올리면 당장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소비과세도 부자가 더 많이 내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부자가 더 많이 소비하니까 더 비싼 물건 사고 더 많이 소비하니까 세금을 자연히 더 많이 내게 되죠. 그런데 당장 소비과세를 올리게 되면 난리가 날 겁니다. 서민들에게만 돈 빼앗느냐. 또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서구에서 전혀 하지 않는 게 서구에서와 달리 우리는 소득세를 내는 쪽이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5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이라도 더 늘리면 반발이 굉장히 심해요. 왜 그런가 하면 가처분 소득이 더 줄어드니까. 문제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소비가세를 올리든 소득세를 올리든 어떤 세금을 올리든 16만 원을 올리도 그런데 세금을 더 거두면 안 그래도 지금 가치분 소득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는 고정비용이 늘잖아요. 통신비, 의료비, 주거비 그리고 그 사교육비. 이 네 개의 고정비용 때문에 가치분 소득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중산층들이 전부 다 이게 상대적 박탈감이 많이 크고 그래서 행복지수가 자꾸 떨어진다는 것인데 여기다 세금을 더 올려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현재로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금을 더 올려서 복지를 계속할 거냐? 아니면 빚을 내서 이 복지를 계속할 거냐? 이 둘이가 다 안 된다면 결국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지를 재조정해서 우선 복지 사각지대부터 없애고 보자. 정말 저소득층 그리고 상위 그 차상위층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거노인들, 소년소녀 가장들 그리고 희귀병 환자들 이 복지 사각지대를 먼저 없애놓고 나서 그 다음에 보편적 복지를 하든 다 받은 비장대로 하든 이거 선별적 복지를 하든 그때 가서 다 같이 토론을 하자고요. 네. 저는 세금을 더 이상 거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 다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복지라는 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사정에 따라서 다 하기 힘들면 줄여야죠. 줄일 때도 무엇부터 줄일 것인지 어느 것은 계속 지속할 것인지 국민들 이 무상급식이 먼저냐 무상보육이 먼저냐 이 우선순위를 놓고 지금 정치권에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무상급식이든 무상보육이든 이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안 돼요. 네.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이런 보편적 복지를 한 것도 문제고 또 그리고 보편적 복지의 그 내용 자체가 이 서구에서 그 했던 보편적 복지, 지금 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근데 지금 무상급식의 경우 서구는 그 대부분 저소득층과 차상위층 정도, 영국은 11% 정도예요.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 핀란드 이 정도가 이제 100% 무상급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두 나라를 빼면 세계에서 신론밖에 없죠. 근데 무상보육은 더 심합니다. 우리는 이 무상보육이 본래 그 가야 될 목표인 워킹맘, 몸이 아픈 엄마 이런 분들을 위한 그 무상보육이 아니라 지금 그 반일반 아이 중심의 전업주부 중심의 무상보육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일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최하 15시간에서 최고 40시간 정도까지 다 차등적으로 무상보육을 공급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업주부를 위한 무상보육을 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양육수당을 주고 어린이집에 가서 전업주부가 아이 맡겨놓으면 그걸 국가가 책임지고 뭐 가난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75만 원씩 주잖아요. 이런 나라는 그래서 옛날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 얘기했잖아요. 0세부터 5세까지 보육을 책임지겠다. 이제 유아교육인데 이런 나라는 그때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없다. 북한 빼놓고. 북한은 나라도 아니니까 빼놓고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 복지의 선악을 따지기 전에 이걸 하려면 좀 더 세밀하게 정책을 따듬고 했었어야 되는데 정책을 따듬지 않고 대충 하는 바람에 무상급식도 엉뚱하게 지금 잔반 처리 비용이요. 남긴 음식 처리 비용이 1년에 130억입니다. 네. 이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좀 더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예, 보육이 먼저냐, 무상급식이 먼저냐라는 그런 이제 이 구도 자체가 마치 그 둘 중에 둘 다 못하니까 더 급한 걸 먼저 하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것처럼 강요되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구도라고 보고요. 사실 무상급식은 별 탈 없이, 큰 탈 없이 여건이 되는 대로 그리고 합의가 되는 수준으로다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지도 않고요. 울산에 비해서 서울은 2배나 많이 하고 있고 부산은 중학교 1학년생 하려다가 이번에 못하게 되었고 형편에 맞게끔 무상급식이라는 버스는 잘 다니고 있다. 근데 이제 무상보육이라는 신규 이 버스 이게 지금 예산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출발을 하기 힘들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무상보육을 약속대로 할 거냐 아니면 포기할 거냐 약속대로 하려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가 논의돼야 되는데 마치 무상급식 때문에 무상보육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무상급식을 줄여서라도 무상보육하자 이렇게 나가는 것은 애초부터 약속한 거와 너무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무상보육에 드는 돈이 5년간 6.5조라고 작년 5월 달에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기획재정부가 그걸 발표를 하면서 무상보육만 약속한 게 아니라 신규 사업인 무상보육에 드는 예산을 별도로 마련하겠다라고 또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돈을 만들겠다는 약속은 없어져 버리고 사업만 남아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에서 쓰던 돈을 갖다 댕겨오겠다라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부도 지금 위기에 놓여 있는 무상보육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논의가 전 돼야 된다고 봅니다.
결코 무상급식 중에서 무상보육하고 선택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가계부 공약이라고 해가지고 박근혜 후보의 공약을 다시 재정비했어요. 그래서 버릴 거 버리고 추진할 걸 딱 정리해서 135조 원어치 추진하겠다. 그리고 그 속에 이 무상보육이 들어가 있고 여기 들어가는 돈은 앞으로 5년 동안 6.5조 원이다. 6조 5천억이다. 그리고 6조 5천억은 이렇게 마련하겠다 해가지고 이 돈을 마련하는 방법까지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그 돈은 없다. 딴 데서 이제 가지고 오자. 다른 사업 좀 그만해라.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대해서 저항하지 않을 교육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가 책임있게 설명을 해야 돼요. 차라리 솔직하게 그때는 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이제 돈 마련 못하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어느 걸 먼저 해야 됩니까? 묻겠습니다. 이렇게 차라리 나오든가 해야죠. 그냥 다른 사업을 갖고 와서는 안 되는 거죠. 저도 이 사실관계를 좀 바로 잡을게요. 지금 우리 보육 예산이 그 2011년도에 4조 한 1,000억 됐는데 올해 얼마인지 모르시죠? 10조가 넘습니다. 10조가 넘는데 이 보육 예산을 가령 정부가 3조 원씩 매년 늘려줄게 정부가 그런 소리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무한정 계속 늘어날 수가 없는 게 아마 노회찬 의원이 그 국회에 계실 때 아마 그 법이 통과됐을 겁니다. 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도 이 국세, 내국세가 거치는 중에 한 20.6% 딱 제한이 돼가 있지 않습니까? 20.7%. 20%입니까? 네. 그 범위 안에 주도록 제한이 돼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세수 부족 아닙니까? 세금은 적게 거치는데 돈을 더 주고 싶어도 더 줄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법에 딱 묶어놨잖아요. 그리고 또 지방교부금 또 따로 한 20% 가까이 주고 그래서 합해서 40%를 주거든요. 딱 법에 묶어놨는데 더 줄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기 전에 우리가 무상보육이니 무상급식이니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이게 자꾸 무슨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 이제 뜻을 물어서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대한민국의 현실은 우리가 이제 그 세금 내는 국민들의 세 부담하는 담세율이라거나 이런 걸 보면은 우리는 어떤 사회인가 하면은 세금 덜 내고 복지도 덜 제공받는 그렇게 살아온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세금을 많이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은 우리도 제대로 된 복지를 누리려면 그리고 복지를 통해서 소득 양극화를 갖다가 격차를 해소하려면은 이른바 사회적 재분배를 갖다가 그 효과를 누리려면은 점진적으로 세금도 늘려나가고 복지도 이렇게 늘려나가야 되는데 세금 늘리는 데 대한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이기 때문에 저는 세금 늘리는 것과 동시에 해야 될 일은 뭔가면은 세금이 잘못 쓰여지는 걸 막고 그리고 세금 안 내는 탈루자들을 갖다가 줄여내는 그래서 조세정의가 실현된다는 그런 어떤 국민적인 확신이 있어야 그래서 그 속에서도 부족한 것은 세금을 좀 더 내자라는 얘기도 설득력을 얻는다고 보는데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을 참 좋은 공약 중에 하나가 1년에 20조 정도는 잘못 나가는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선거 공약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명박 정부 때 그런 불용으로 나가는 잘못 나가고 있는 세금을 갖다가 그 예산을 20조씩 줄이는 성과를 냈느냐? 못 냈습니다. 이번에 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하 경제를 양성화하겠다. 양성하고 소득 탈루 방지해가지고 5년 동안 28조를 만들겠다고 했지만은 지금 실적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실적을 좀 낼 필요가 사실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정세를 해야 됩니다. 아까 이건희 회장 손자 그분들은 다 외국에 나가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잘 사는 사람들은 무상급식 하지 말고 돈 좀 내면 되지 않느냐. 그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저는 그 방법보다 더 나은 방법은 예를 들면은 삼성그룹의 등기 임원들 지금 평균 연봉이 55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1년에 55억씩 이제 버는 사람들을 애들 급식비를 내게 만드는 것보다는 55억 버는 사람 소득세 더 내는 게 그리고 애들 급식은 다 공짜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지금 55억 버는 사람이 만약 네덜란드에서 어떤 회사 임원이었다면은 소득세를 52% 냈습니다. 한국에서는 얼마 내느냐? 38% 내고 있어요. 그게 왜 14%가 비깁니까? 그러면 이왕 비기도 스위스하고 비기세요. 50% 내는 나라도 있죠. 아니 1%만 내는 스위스하고 비기죠. 그러면 그건 스위스의 다른 조건이 다르니까 하는 얘기죠. 제가 박지성 선수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재정에 관해서 10%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금을 올렸을 때 과연 경제 성장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다른 데도 아니고 IMF가 금년 초에 굉장히 중요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그 세금을 많이 걷어서 재분배를 하는 것이 경제 성장에 결코 해롭지 않다. 첫째. 둘째, 분배가 악화될수록 성장이 잘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재분배를 통해서 분배를 좋게 만들면 재분배 자체의 성장 효과는 거의 제로고 그 다음에 분배가 개선됨으로 해서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이 굉장히 크다. 지금 그렇게 알겠습니다. 나왔거든요. 예, 길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경제학교에서 그 소득의 재분배가 우리가 OECD 국가에서 꼴찌에서 바로 위에라고 말씀을 하신다는데 아마 좀 재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OECD 데이터가 그래요.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만 잡은 OECD 데이터가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금과 동일한 국민연금 같은 4대 보험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다 있거든요. 아니죠. 다른 나라 다 있어요. 제 말씀 마저 들어보세요. 아까도 영국이나 하셨잖아요, 영국이나 독일에는 가령 국민연금이잖아요. 국민연금보험 안 낸다고 해서 집 압류 안 합니다. 집 압류 안 해요. 그만큼 나중에 연금을 받는데 불이익 올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내면 집을 압류해서 경매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압니까? 많이 내는 사람에게 나중에 적게 주고 정확히 하십시오. 적게 내는 사람에게 많이 주는 소득의 재분배 구제예요. 국민연금 자체가.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보험 같은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이 4대 보험이 그냥 보험이 아니고 내가 낸 만큼 나중에 돌려주는 혜택이 아니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많이 내는 사람에게 나중에 조금 줘요. 적게 내는 사람에게 많이 돌려줍니다. 이런 구조가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구조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안 내는 사람에게는 강제 징수를 하는 겁니다. 세금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소득의 재분배를 따지려면 반드시 이 4대 보험을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이미 재산이 재분배도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종부세 아닙니까? 소위 부유세. 부유세는 이미 외국에서도 아직도 채택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고 채택했다가 처리를 하는 나라가 많아요. 이 부유세 같은 종부세 같은 경우는 문제가 더 부유세거든요. 근데 아주 극단적인 경우로 생각하기 쉽지만 예컨대 60세 은퇴를 해서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연금 소득자를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결국은 그 집 팔아야 돼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강남에는 집 팔고 시골에는 집 사가면 되지 않느냐. 결국 그게 뭔가 하면 재산이 재분배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득 문제라든가 재분배 문제라든가 세금 문제를 계산을 할 때는 가급적 상대적 박탈감을 안 느끼도록 굉장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소득세의 경우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80%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부담을 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는 가령 적게 버는 사람도 하위 50% 세금을 안 내는 사람도 지금 상위 10%가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상위 10%가 전체 전체 소득의 몇 퍼센트를 버는지 혹시 아시죠?